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4.19 방송하면서 오늘 또 대통령이 어떻게 말할까 지켜보겠다 이랬는데 결국 어제도 사고를 치셨더만요. 물론 뭐 사고를 쳤다는 건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친 여러분께 또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손을 내밀어 봅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아침에 조금 저조해요. 출석률들이. 비밀남신이 1등 하셨습니다. 네, 노병가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바로 오셨고요. 그리고 남서정아님, 김철원님, 김중모님, 섬소녀님, 고라니님, 대박항해님, 권여사님, 강원희님, 크라운님, 김재희님, 고라니 이 분들밖에 글을 안 쓰셨네요. 네, 크라운님 2번이나 쓰셨고, 역시 제가 좀 없어 보이나 보죠? 2번 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안개도 좀 꼈고요. 목요일이니까 지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로 성장하는 평범한 한동희 기자와 함께 뉴스 피코너 진행할 거고요.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슈 삼합이 저희 뉴스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코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철원님께서 개고기 통조림 수입업자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 사실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떡해요. 속상해서.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근데 사실 대통령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우리들에게 시키더니만 어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하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상당히 긴장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전쟁 가능성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발언인데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왔는데 미국이나 서방국에서 이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면 위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살상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무기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그동안의 침묵으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왔던 정부였는데 이번에 그 도청 상황으로 도청 사건으로 결국 한국이 뒤로는 다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우리 군사지원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론 아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혀 신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 지금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등이 이뤄진다면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4월에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서 민간인들이 대규모 확살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는 조작이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이미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대답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 대변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지금 또 우리가 이 말을 부분, 네.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군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달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샤잠님, 군대도 안 다녀와서 전쟁의 게임인 줄 아나 보네요. 국민들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비밀난수님,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경고하던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연님, 날로 성장하는 한동인 기자, 노변의 칭찬이 정말 찰집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가 되는 댓글들이 있군요. 그리고 자, 뭐 문제가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 사이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입장을 보일 경우에 뭐 핵 개발이라든지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 부분이 좀 긴장감도 높아지고 뭐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게 160여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자산 규모가 이제 수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라는 아니 무슨 얘기가 성의를 또 나옵니다. 보여요. 그렇게 바보 됐으면 됐지. 도청당해가지고 바보 되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도청 다 이해해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우라통 터지게 만들더니 이제는 가기도 전부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우크라이나 지원할 거야. 우리가 군사도 파견할 수 있어. 이러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자면 뭐 4.19 기념식에서도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야당을 향해서 드러난 인식이 있지만 우방국 아니면 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수교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러시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유인데 이게 외교가 수면 아래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굳이 수면 위로 떠올려서 얘기할 이유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 잘 맺어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무역 수지도 다 흑자였던 그런 나라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방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뭐가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외교를 아는지 정치를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외교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은 계속 정말 이해가 수습하는 안 가요. 이런 예. 과정만 거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습도 맨날 동문서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거기서 일하는 그분들도 참 속은 편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겁니다. 4.19 기념식도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기존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냥 기존 발언이 있었는데 추가를 한 게 돈에 의한 매수입니다. 네. 이게 뭐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돈에 의한 매수를 언급하기도 하고 허위 선동, 사기꾼 등을 언급을 했는데 뭐 대통령 기념사에서 기념식 발언에서 사기꾼이 언급된 것도 뭐 처음인 것 같고 돈에 의한 매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상은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요 데일리안인가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면전에 대대고 네, 맞습니다. 돈에 의한 매수 어쩌고저쩌고 참내원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4.19 얘기하라 그랬더니 4.19 얘기는 안 하고 거짓 선동, 허위 선동, 사기꾼들 이런 얘기하고 돈에 의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참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뭐 이승만 정권의 뭐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그러니까요. 않고 민주당을 향해서 뭐 돈에 의한 매수다, 허위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4.19가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담겼어야 되는데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여튼간 이상해요, 이상해.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네. 지금 후보들이 다 추려졌어요. 네. 일단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어제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흑 의원이 출마를 포기를 했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해서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그리고 박강원 의원, 박범계 의원 총 4명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친명계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하면서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장을 임명을 돼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데 앞장서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원흑 의원이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네. 지금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명계 의원들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호응이 있었다면 출마를 했을 것인데 일단은 뭐 박광원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에게 힘을 몰아준다, 비명계는. 네,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유일한 비명계 후보로 주목이 됩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낙계 신낙 이런 쪽 아니었나요? 뭐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었기는 한데 지금으로서 뭐 친명계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홍익표 의원을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최근에 당직 개편이 있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색채가 옅어지면서 김두관 의원이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더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홍익표 의원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다가 박범계 의원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과의 이제 관계나 상대 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복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봉투 사건을 이 후보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쇄신과 개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선거를 극복할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 이제 돈봉투 문제는 극히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더 미래. 여기서도 지금 빨리 들어와서 마무리 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지도부에서 이 사건을 정리를 할지에 따라서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합격으로 가는 하이패스, 토마토 패스. 무슨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시험인지 뭔지. 근데 어쨌든 토마토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자,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입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자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넥타이는 제가 우리 신 변호사님 넥타이 중에 좋아하는 넥타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옛날에 유행하던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서울역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 홍보하는 매장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샀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이건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 아닙니다.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해서 고발당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조사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내가 누구 명예를 훼손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책에 적은 내용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고 숨기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에다가 적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기관이 나서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네, 역술인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경찰은 피고발인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 인물인 천공은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온다 그랬다가 진술서만 냈다가 말다가 지금 소위 짱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경찰이 너무 대놓고 면죄부를 주려고 수사를 좀 짜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아마 종결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제가 이제 좀 눈에 띄던 대목은 쭉 수사 관련해서 CCTV 관저 관련돼서 CCTV에 천공 없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저지난주인가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잘 읽다가 보면 일부 일자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삭제.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 삭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게 삭제한 건지 아니면 뭔지 뒤로 밀려서 또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우리도 블랙박스가 보면 뒤에 거부터 지워지잖아요. 네. 뒤에 거부터 최신 동영상이 계속 저장이 되면서 네. 맨 뒤에 날짜부터 지워지는데 맨 뒤에 날짜부터 지워졌다면은 아 그래 용량이 다 차서 뒤에서부터 지워졌나 보다 할 텐데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몇 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CCTV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CCTV에 천공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자,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소송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봉쇄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 말기에 그 언론개혁 얘기를 할 때 언론개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깃장을 놨던 반대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봉쇄 소송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권력자들이 소송이나 이런 거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입을 틀어막는 일을 쉽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당의 주요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봉쇄 소송입니다. 아,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봉쇄 소송이기 때문에 목적이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틀어막는 게 목적이거든요.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네, 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그 목적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실관계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CCTV라든지 아니면 천공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정말 타겟인 부승찬 씨는 소환했잖아요. 소환해서 네. 소사를 하잖아요. 이런 봉쇄소송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것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지난 정권 말기에 그 언론의 자유의 투사를 자초하면서 목 놓아 외쳐 부르셨던 그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네요, 저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천공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육군의 서울 사무소? 거기 CCTV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아마 언급도 안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마토
한동희 기자님, 네, 취재 좀 한번 해보시죠. 오히려 소송당했잖아. 네, 괜찮아요. 네. 봉쇄 소송. 봉쇄 소송 당한 토마토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단독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 이번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박범계 의원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원내대표는 신사 커멜리님은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박범계 의원은 너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에 맨날 당하던 사람인데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3대 1의 구도로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제가 어쨌든 홍익표, 박광원 두 양강 구도로 일단 기존에 세팅이 돼 있었는데 네. 박범계 의원의 출마가 거기에 무슨 큰 변수를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출마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리고 출마 해변도 어제 보니까 왜 출마하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4.19 그 대통령의 4.19 기념사를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서류를 마저 작성하여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좀 급작스럽죠. 네. 급작스럽고 저는 뭐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홍익표 의원이 이런 게 저기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해 들은 소식이니까. 성동구, 3선 하고 나서 성동구에서 나와가지고 험지라고 하는, 민주당의 서울 지역 험지라고 하는 서초로 갔고, 네. 거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뭐 더 좋은 일이고, 홍익표 의원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선 의원으로서, 다선 의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뭐 일종의, 물론 보다 더 장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천에 있어서 소위 현역 의원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 상징적인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의원들에게 그래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라고들 여의도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내년에 공천개혁의 어떤 지렛대나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아마 친명 쪽에서는 홍익표 의원 쪽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나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논리와 파괴력을 박범계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지는 뭐 이제 막 등록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금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서야 된다. 어젯밤 최종 결심을 했다. 돈봉투 사건이 큰 충격이었고 윤 대통령의 4.19 기념식 발언을 보고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윤석열 검찰과 맞짱을 떠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나서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일성으로 들리긴 합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이게 과연 얼마나 숙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제 내부 소식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네. 박범계 의원이 사실 지난 정권 거의 마지막에 이제 법무장관을 하셨잖아요. 거의 막바지에 법무장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 마지막 막바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하셨는데 그때 보여주었던 검찰개혁이나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적지근하게 보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사실 그 이후에 박범계 의원이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그렇게 나와서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검찰개혁, 검찰 이런 지금 보니까 현 정권에 대한 그런 맞서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치고 나오는 것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제까지 원내대표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나와서 이제 당선될 때까지는 사실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범계 의원이 다른 모습, 다른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말씀님께서도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고 물망초님도 또 샤자님도
장관 자리 때 할 일을 하셨어야지 이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래도 장관 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 해놓고 원내대표 한다 그러면 뭐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망둥이 적용님이 신장식 변호사님 청주 출마하세요 이러는데 청주가 뭐 본인 고향이에요? 청주 고향이죠. 부모님 아직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출마하시라는구나. 청주 아마 다음 주쯤 한번 할 텐데 청주 쇼를 할 건데 변상욱, 김종대 저 다 청주입니다. 청주예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지역 관리 지역색을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나, 군사 안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이거를 같이 모여서 한 꼭지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됐다 청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상회담 끝나면 외교 안보는 김종대, 언론 보도는 변상욱 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분석하는 코너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취율 조사 잘 나왔겠죠? 아직은 뭐 네. 기다려봐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더 지나야 나올 겁니다,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설화에 올랐는데 대통령이 조금 잠잠하다 했더니 4.19 혁명 기념사가 저는 이 기념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 우선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4.19 혁명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사기꾼의 농락당하면 안 된다. 허위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필서 변호사님. 사실 뭐 저는 저게 이승만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 이승만을 뭐 어떻게 기념관도 뭐안 된다면서요? 400 몇십억 예. 뭐 그게 거기 사실 그걸 보면서 지금 4.19로 이 단죄당한 쫓겨난 이승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거를 이승만에 대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미 부여를 조중동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민주당 사람을 지적한 거다. 이재명을 면전에다 두고 저런 말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조중동의 주장이고 저는 이승만에 대한 얘기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게 워낙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전문을 쭉 봐도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프닝을 하면서 4.19와 관련해서 이승만의 독재 항거하고 이승만의 독재 맞서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승만 기념관, 그것도 전직 대통령으로 기념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법으로는, 예우에 관한 법으로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립유공자래. 독립유공자 자격인데, 독립유공자 자격을 뭘로 인증을 했냐면 49년도에 우리나라 1호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1호예요, 1호. 근데 그때 건국훈장 준 사람이 누구? 자기 아니에요? 이승만. 그 자기가 자기한테 제1호 건국훈장을 줬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독립유공자래.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제가 지금 3.15 부정선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게 사실 반쯤 우쩍한 얘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사기꾼 그런 불의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걸맞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갑자기 이승만이에요. 폭발했어, 드디어. 지금 이게
지금 조중동이 얘기하는 조중동이 이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정선거 하나가 3.15 부정선거였고 그것 때문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19 기념사에서 이거를 저기 이승만을 지금 이 정권이 이승만에 대한 그런 띄워주는 걸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대일기안에서는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말 다 이재명한테 한 말이다.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대통령. 이승만이 제일 어울리는 건데 분들이. 근데 저는 참네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게 도대체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예. 이게 정말 동어 반복이잖아요. 더군다나 개념상으로 맞지도 않아요. 개념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일반. 아니 문맥에 맞는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걸 기념사 같은 굉장히 거 보면. 비장하게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엄청나게 힘준 거예요. 근데 이건 1번 동어 반복이다. 2번 개념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이즘입니다. 리버럴리즘. 예? 이념, 가치, 체계 이런 거고요.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즉 시스템이에요. 정치 체제, 공화정, 왕정 하는 것 같은 민주정. 이거 번역을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가 번역한 거거든요. 이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네. 민주정이라고 왕정, 공화정 같이 민주정이라고 바꿨어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에는요, 우리나라 헌법 해석도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 덴마크 가장 청렴도 높고 가장 잘 사는 이런 데는 무슨 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헌법상 해석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전부 다 보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계속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바탕에서 계속 이따위 연설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학 개론만 배워도 이런 연설 못 한다고. 이걸 누가 쓰느냐? 연설보좌관 김도훈 주식 리딩방 운영하던 분이세요. 김도훈 씨가 쓴 거예요? 이거 나 누가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연설비서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가져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연설비서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김건희 라인. 주식 리딩방 하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주식 블로그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벌일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게요. 위키로도 찾아보세요. 위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논문 쓰거나 할 때 위키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키만 찾아봐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안 길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두어 페이지만 읽어볼 수 있어요. 제발 찾아보고 하세요. 제발 위키라도. 논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쓰시는 분들. 쓰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읽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쓰시는 분들은 듣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키라도 좀 찾아보고 하세요. 제발. 자,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대화도 없었고 어쨌든 중요한 거 악수는 살짝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계속 무시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라기보단 대통령 일방적으로.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확정적 중범죄자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렇죠. 확정적 중범죄자랑은 대화할 수 없다. 원래 피해자들하고 대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들은 조지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그리고 확정적 중범죄자도 아니에요. 예, 비확정적인 사람들이죠. 뭐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라보는 걸 보면은 본인 대통령실이 최고의 그 판단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분은 이미 뭐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요즘에 사면초가 위기에 좀 놓여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말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 해결해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 내지는 자기가 바깥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지적 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인지적 접근. 지금 대통령은 좀 후자의 이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들어요? 얘기로 그게 하하 유니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하 유니버스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어허. 예,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성열 유니버스, 용산 유니버스, 건희 유니버스. 뭐 이런 유니버스 속에 계신 것 같아요. 하하 씨가 좀 그런 캐릭터군요. 뭐 그런 이게 유튜브 방송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네. 누가 이제 얘기를 해서 괜찮은데 하하 유니버스, 성열 유니버스.
멀티버스가 요새 인기니까. 메타버스 아니에요? 멀티버스가 뭐예요? 멀티버스는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그게 뭐 이제 물리학에서 스탠더드 이론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있죠. 멀티버스에 나오는 유니버스 중에 하나일 거다. 하하 유니버스가. 뭐 각자의 사실은 성렬도 그렇고. 각자의 우주에 사시는 거죠. 그러네. 각자 우주. 김필 변호사님 멋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김수현님, 뭐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잘하실 겁니다. 미국 영어 연수 기대 중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버드에 가서도 영어를 하실라나? 상하 합동회의에서는 영어 연설을 한다고 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했었는데 대통령. 근데 왜 영어를 연설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도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대표적인 가버먼트 어토니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해보려고. 저기 지금 정권의 사실 유구한 전통이죠. 옛날에 어레인지 기억하잖아요. 오렌지. 오렌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그런 외국어 발음이나 뭐 외국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 게 또 현 정권의 특징이니까. 우리나라 말이라 잘해야지. 우리나라 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판국에. 아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그 러시아에서 이거 전쟁 개입이다. 니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랬더니. 다시 읽어봐 이 사람들아. 대통령실 반응이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 러시아. 전제가 있는데 왜 얘네 그냥 빼고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크렘린도 피해갈 수 없는 청력 테스트, 문해력 테스트. 아니,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다시 읽어. 바이든 날리면부터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하더니 크렘린 다시 읽어봐 이 사람들아. 아니 옛날에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처음엔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다음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러시아 사람한테도 뭐라 그러고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죠. 뭐 종특이에요. 그쪽에 태영호도 맨날 그러죠. 다시 읽어보세요. 제 본지가 뭔지 보세요. 조수진도 저의 취지를 이해하세요. 뭔 놈의 취지, 본지, 본뜻이 그렇게 수두룩 빡빡해. 그러니까 윤석열 월드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성렬 유니버스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네요. 뭐 행복하실 거예요. 자신의 세계에 있으면 행복하기 나름이죠, 사실. 그렇죠. 그럴까요? 네. 야, 진짜. 좋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전제이긴 합니다만, 인도적인 그런 뭐 지원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즉, 군사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니네 지금 전쟁 개입하는 거냐? 이제 당장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통령 정말 전쟁할 마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다시 잘 읽어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사실 잘 읽어봐야 된다는 말도 그렇고요. 그동안 이제까지 보인 그정의 패턴으로 비추어 볼 때 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무슨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큰 의미를 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그게 정상적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위기나 정말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정말 군사적 개입을 정말 감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아니면 그런 각오를 갖고 계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근데 왜 로이터 통신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외국 통신이잖아요. 외국 통신 무조건. 이거 원래 그 메이저 언론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이고, 심 변호사님 지금 러시아에서 어쨌든 니네 전쟁 개입하는 거냐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8시 6분 발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아예. 뭐라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적대 행위요? 난리 났네,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크렘린 대변인이 간접 지원한다면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건 되게 큰 일이다. 그러고 나서 메드베데프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다가 무기 주면 니네는 뭐라고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메드베데프가 크렘린 대변인도 그렇고 메드베데프도 그렇고 푸틴이에요. 푸틴 사실상. 크렘린 대변인 당연히 푸틴의 사인을 받고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메드베데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가 연임 금지 때문에 3연임 금지 때문에 푸틴이 잠깐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총리를 한 적이 있어요. 총리.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메드베데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푸틴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네. 예.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은 외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식 성명을 낸 거예요. 그냥 논평이 아니라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적대행위로 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다가 무기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중러가 뭉치니까 한미일이 뭉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잖아. 거꾸로잖아. 정확하게. 그렇지. 어제 중국도 자극하는 로이터 통신에 보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 말을 자체는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중국 대만 관계는 노코멘트 하는 게 정석이에요. 외교의 그렇죠. 정석. 그렇죠. 근데 굳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북중러를 누가 뭉치게 하고 있냐고. 누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기 상황이 왔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말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냐 안 개입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지한 상황이 오면은 대통령은 발을 뺄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하게 무슨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고 그냥 한번 질러본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뉴스픽 시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앞에 놓고 립서비스한 거에 가까울 텐데 정말 문제는 이런 립서비스가 어떤 여파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이쪽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안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대만하고 중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정말 엄청 요즘 같은 경우에 민감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계속 하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네. 때문에 심각한 지금 상황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안보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지금 그런 사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강대국들인데 그런 강대국들은 주도권을 뺏겨서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더 사실 심각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생각에. 네, 눈먼 저울님께서 판문점에 무기 다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북한은 러시아가 또 지원해서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결국 이제 우리를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쪽에 다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저는 세세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끼칠 외교적인 파장이나, 파장 네. 이런 거는 계산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진짜 다 그렇게 보는군요. 아니 그런데 네. 그 김태효 등 외교안보 라인이 몰랐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파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세상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바라보는 너무 이분법.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 그게 70년대, 80년대 네오콘 람보 시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잖아요. 네네. 람보 시절. 그 시절에 지금 30년 전, 40년 전의 세계관 미국이 이미 폐기한 네. 요즘 이제 부활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적 아니면 동지인 거지. 적 아니면 친구. 모르겠어요. 친구냐 적이냐 둘 중에 하나만 네. 골라라. 왜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타겟이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도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정확히 읽어봐라.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봐라. 이 크렘린궁 대변인한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내가 우리 대통령이 한 말 정확히 읽어보라는데 왜 안 읽어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이 정도 얘기되면 자 크렘린에서 보세요. 대변인, 메드베데프, 외무부 장관 전부 다 실명으로 나와서 얘기하죠. 네, 우리는 대통령실에 안 왜 해. 다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야지. 이름을 걸고 얘기하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또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외교안보 수석 이런 사람들이 이름 걸고 나와서 얘기해야 돼.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발로 나온 얘기 중에 이름 걸고 나온 얘기가 한 거의 마디도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읽어봐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사람들이 지금 그 중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발 국민을 불안에 떨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군사적인 긴장 관계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러시아 경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LG전자, 현기차 다 들어가 있고요. 팔도 도시락면 있죠. 거기 제일 잘 팔린다면서요? 예, 그 1년에 몇 개 팔리는지 아세요? 거기 러시아에서? 3억 개 팔립니다. 3억 개? 예. 아, 대단한데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체가 한 1억 5천만 되거든요. 러시아 전 국민이 1년에 최소한 2개씩 팔도 도시락 먹어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160개가 넘는 기업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한마디씩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러면서 대책이 뭐예요? 뭐예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나오면 그 경제나 교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책은 네. 그러면 미국에 빌려준 155mm 포탄을 돌려달라고 한다. 미쳤어. 상환하세요. 그 포탄을 빌려준다는 게 개념이 맞는 말이에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수출하려고 하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 대여한다라는 이상한 형식을 취한 거죠. 근데 포탄은 돌려주면 이게 무슨 뭐 금덩어리예요? 그냥 싸놓고 집에 보관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 그러면 돌려줍니까? 전시용으로만 빌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차피 쓸 텐데 만약에 포탄은 쓸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그리고 빌려준 탄이든 판 탄이든 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 건 똑같아요. 우회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뭐 그러면 우회 지원한 포탄이나 SBS에서 그 기관총 총알도 다 이렇게 지금 폴란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단독 보도했어요. MBS에서도 했어요. 30만 넘게 했다. 아니 그러면 우회 지원한 그 탄알은 그 소위 상대방을 우회합니까? 이렇게 포물선 그리듯이 돌아서 우회 지원하는 건 우회예요? 사람 안 죽여요? 대여해 준 것은 뭐 사람 목숨을 다시 하나 더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해 준 폭탄이나 우회로 간 폭탄이나 전부 다 살상무기를 쓰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려받아요? 뭐 탄피 주스러 가서 탄피라도 돌려줘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러시아 대책입니까? 아니,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그 한 2~30만 발이 풍산에서 생산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대요. 네. 그거 만들어내는데 3년 걸린대.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지금 무기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3년치 비축 무기를 빌려드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심도 좋아?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 이자 주나? 포탄으로 그러면 원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게 동아일보 보면은요, 단독 보면 골 때립니다. 1970년대 미국이 한국한테 빌려준 포탄이 있대요. 진짜요? 예. 그리고 그게 2008년인가에 한번 뭐 갱신이 됐대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빌려준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빌려준다. 아이고, 에휴, 저 국군 가봐서 예비군 훈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수통 중에 대화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쓰던 수통도 있어요. 예, 그것도 다 갚아드려야 되겠네.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정말 빌려줬으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빌려주는지를 확실하게 따져야 되는 게 그 미국 말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빌려주고 조건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 유럽에 물자를 엄청 지원했잖아요. 그거를 렌드리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2000년 이후까지 이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비축 물자나 이런 거 빌려주는 거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빌려줬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빌려줬는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정말 조건이 뭔지 상황이 뭔지. 왜냐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죠.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빌려줬다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155mm 포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미국 그 군수창으로 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폴란드 대통령이 바이든이 직접 압력을 넣어야 된다.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거 왜 얘기를 했느냐? 폴란드로 가는 거는 10만 발이에요. 전체 50만 발 중에서 나머지 미국으로 이제 대여한다는 건데 폴란드로 가는 탄에는 계약 조건이 부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요? 즉 폴란드 외로 반출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갖다는 놨는데 한국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우크라이나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빨리 한국이 동의하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 넣어라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한국 NSC에서는 바이든이 직접 전화하면 어떡하지? 하고 김성한 등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 대여를 했다. 그럼 대여 조건에 누구한테 얼마 쳐서 받을 거냐도 있지만 이 대여 조건에 이 대여된 탄은 한국 정부의 폴란드 수출한 탄과 동일한 조건이 붙어 있냐. 즉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이 탄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라는 조건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고 빌려준 물건은 지가 알아서 쓰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을 숨기기 위해서 대여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대여 조건을 명확해야죠. 명확히 해야죠. 어떻게 이자 쳐서 갚을 건지, 언제 갚을 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여한 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지, 아니면 한국이 동의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조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줄 러시아가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 네. 반발하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 우방이며 동맹이네 이딴 소리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이기 마련인데 왜 우리만 바보같이 글로벌 호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치이고 바보 취급을 당하게 만듭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제발 다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좀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즘 좀 약간 시쳇말로 후달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참고 참았단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8일 국무회의 때 전세 사기, 마약 범죄, 고용 세습 등 사회 현안들을 그냥 쭈르륵 얘기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거는 그런 쪽의 강력 대응함으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을 좀 극복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린다는 겁니다. 자, 18일 국무회의 생중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국가부채 전 정부 탓, 전세 사기도 전 정부가 잘못한 거, 마약 범죄 마찬가지, 고용세습 마찬가지. 고용세습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또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밖에 사실은 나온 게 없었어요. 이게 지금 생중계에서 얘기할 필요 있는 말인지도 사실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화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대통령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 나온 국가부채 전 정부 탓, 그다음에 전세 사기, 고용 세습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 갖고 있는 현안들이 아니에요. 네. 현재 현안들이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아니거든요. 전세 사기는 현안이죠. 전세 사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수에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현재 지금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대부분이 무슨 범죄 이런 것도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 범죄의 전쟁이 대표적 케이스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안 정국 또는 이런 그 수사 기관들이 주도하는 전국으로 이렇게 국면 전환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오는 시도들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약 범죄도 맨날 마약과의 전쟁, 범죄, 척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미필이라 그래? 군대 미필이라서 그런 거요? 왜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쓴다. 네.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미필인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군대 안 갔던 여성들도 많이 합니다. 북반장관. 이거는 군대 안 갔다 와도 알 건 알아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갔으면. 동의합니다. 바로 입장 바꿉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예, 알 거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갔다 온다고 저절로 개념 장착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갔다 왔어 공부해서 알아야죠. 이거는 미필이라는 말로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미필이다. 예. 이거군요, 결론은. 위키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위키, 나무 위키라도 좀 보시라. 네, 위키트리도 좋습니다. 자,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결과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도 믿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관련 발언 내용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자체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해야 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 특히 대통령의 우호적이고 여당의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여론조사도 다 똑같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얘기가 어느 얘기 끝에 나온 건지를 보셔야 돼요. 아, 이거 뭐냐면 69시간 노동제 관련된 얘기 끝에 나온 거예요. MZ세대 뭐 얘기하면서. 네, 69시간 노동제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 하기 하루 전날이, 그러니까 4월 17일이 입법 예고기간 종료일이었어요. 네. 입법 예고기간 두 달간의 입법 예고기간이, 두 달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입법 예고기간이 쭉 있었는데 그때까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 예고기간을 또 연장했어요. 아, 그래요? 그날 연장하고 나서 그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론 수렴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지난 동안 무슨 여론 수렴을 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정책적 과제를 여론조사로 몇 대 몇 개인의 선호는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일도 있고 한데 11시에 좀 간단하게 먹고 앞으로 일을 더 할까? 라는 것과 야, 마치고 우리 한 1시쯤에 좀 거하게 먹자. 근데 이거를 잘라서 당신은 11시에 식사를 하시겠어요? 1시에 식사를 하시겠어요? 당신은 샌드위치를 드시겠어요? 고기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잘려 있는 거를 그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앞서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11시에 삼겹살, 소고기 먹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여론 수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정책은 각자의 선택에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상호 연관성. 인생이 다 그래요. 삶이 다 그렇잖아. 네.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 다 도안이면 뭐야? 따로 물어보세요. 자, 11시에 먹을까요? 1시에 먹을까요? 그럼 직장인들 11시에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샌드위치 드실랍니까? 소고기 드실랍니까? 소고기 먹겠습니다. 그럼 나 11시에 소고기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따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렇지. 여론조사다. 이 사람들의 발상은 그런 거예요. 네. 말이 되는 얘기를 우리 해야지. 대통령은 결국 소고기를 좋아한다. 11시에 소고기 먹자. 자, 반주. 소주하고 맥주 같이 갖고 오고. 네, 진실아님께서 신세계 김밥 9,000원인데요. 야, 근데 결론적으로 맥락과 상황과 전체적인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것인 양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림을 못 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사실 여론조사 문항 하나하나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여론조사로 가치가 없겠죠. 근데 그게 한두 개의 여론조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은 이 문항 간의 신뢰도라든가 타당도라든가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문항조사일 텐데, 여론조사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안 좋은 평가가 나왔으니까 이 여론조사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가짜뉴스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론 중 하나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설계나 여론조사 탓을 하는 쪽이 항상 지는 쪽이에요. 네. 밀리는 쪽에서 항상 여론조사 탓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좀 문제가 있고, 뭐 너무 난립돼 있고, 그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의뢰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돈을 주는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설계가 달라진다는 뭐 네. 이런 심리성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틀릴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걸 대충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뭐 왜곡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보통 밀리는 쪽입니다. 갤럽 네. 의문의 일패. 갤럽 압수수색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지금 긴장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엄청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다른 것들은 30% 다 넘게 나왔는데 갤럽만 27%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마약 범죄와의 전쟁 이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나는 이거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마약 범죄가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나? 이게 그 검찰이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마약 수사부를 한 부서를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왜 이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약 범죄 집착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세를 보이고 싶고 서민들을 위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언제 뭐 경찰이 마약 수사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현장은 경찰이 하고 그 소위 마약을 외국에서 데리고 총책 뭐 이런 쪽은 이제 검찰이 또 큰 돈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검찰이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권한이 없어서 마약 수사 못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여론몰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을 이렇게 몰이를 하냐고요. 검사들이 잘하는 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범죄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외국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때 그 조직폭력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때려잡는 일들은 사실 그 박정희 초기부터 있었고 범죄가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거나 마약 총정국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약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사회가 선진국이 돼갈수록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건 잘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지금 마약이라는 걸 딱 찍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노트교 때 그 전에 그 보직폭력배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딱 찍어서 이거를 지금 수사해야 되니까 뭐를 더 강화해야 되고 뭐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은연중에 묻어가면서 그러니까 검찰이 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논리적으로는 별 연관성이 없거든요. 논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더 인정해줘야 되고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을 계약했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명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진짜 이제 농민들이 요새 지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네, 힘들어하는 게 네. 뭐 양국관리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졌느냐? 우리나라 농업 노동력의 80에서 90%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예요. 잘 모르셨죠? 도시에 계신 분들은 80에서 90%가 이주 노동자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체류자 4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0만 명까지 줄이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기억해 보세요. 대구에서 그 이주 노동자 예배 보는데 예배 중에 교회 급습했죠. 네.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태국 유명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데 거기에서 불신 검문에서 한 80여 명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농장 돌면서 전부 다 이주 노동자 그 농촌 돌면서 다 잡아가고 있어요. 41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절반을 잡아서 왜? 그러니까 불법을 용인하라는 얘기를 제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순된 법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요. 농민들한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고구마 캐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밭에서 고구마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봄철이니까 막 농사해야 되잖아. 파종하고. 근데 그냥 잡아가. 왜?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으니까. 절반으로 불법 체류자 줄이라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용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적인 상황으로 계속 두는 게 맞는가. 그러면 농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책을 내놔야지 잡아들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성과로 포장해서 내놓을 겁니다. 불법 체류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창님께서 도대체 대통령은 총장 때 마약사범 안 잡고 뭐 하셨는지 왜 인제 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마음과 따로 노는 이 정부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 검사 마인드 계속해서 유지하다가는 나라 꼴 이상하게 될 거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 많다는 거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김필세 변호사, 신다시 변호사님하고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목요일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강요토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그러면 밀속으로 간다.